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파로 인구는 12만 명 이상 줄었고 합계 출산율도 처음으로 0.7명대에 진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도착 후 코로나19 의무 검사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먼저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여야 신경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과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불만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건 방탄용에 불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투자 리딩방 시세 조종 위탁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코인 발행사와 리딩방 조직의 공모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140여 명에게 모두 10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내 입국 후 PCR 검사가 해제되는 등 방역 조치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완화된 조치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국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를 인천공항으로 제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종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전 PCR 검사와 Q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는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등 다른 조치들이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다음 평가를 거쳐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는 건 코로나19 양성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방역 상황도 크게 호전됐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1,000여 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해 8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7개월 만에 100명대에 진입했고 사망자도 이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평균 18.7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86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또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늘리고 다음 달부터는 주 100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지난 13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이어가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선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 예방 접종률이 30%대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중증화율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고령층의 추가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한 명 아래로 감소한 합계 출산율은 2020년과 2021년 0.8명대를 기록한 뒤 3년 만에 0.7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상승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 12만 3,8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만 6,700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7만 2,8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5,100명 증가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료 공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을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진료 현장을 살핀 뒤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에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러시아를 상대로 버틸 수 있는 다윗의 비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시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의 심장 키이우까지 밀고 들어온 러시아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질 거라고 포기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전쟁 속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Я гадаю, закінчиться перемогою, як то хотілося б вірити, але на перший початок війни так не здавалося взагалі. Хочеться вірити в розквіт, в те, що люди будуть гадати по-іншому, мислити по-іншому.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가 됐고 더욱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Ну, насамперед, гордість за те, який відпір дала наша країна ворогу. Гордість за те, як всі люди зібралися, гордість за те, що вони показали себе з найкращої сторони. Тобто кожен у собі відкрив щось хороше за цей рік.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러시아에 대항할 압도적인 무기입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мир и Америка нам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могают, и я очень им благодарен. Поэтому все, что нам не хватает, это то же самое, что дают, просто в больших объемах, такое как современные танки, дальнобойные... 러시아의 대대적 공세가 계속된다고 해도 끄떡 없을 거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Це мало ймовірно, що повториться той сценарій, який був рік назад. Я вважаю, що ми готові, наші воїни готові і все буде добр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기가 중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다시금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조약에 따른 사찰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똑같이 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왕궁 정원의 쿠비키 아케이드 연설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분열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지금 나토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단합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푸틴의 국정연설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파괴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격하려는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몇 달 안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시 주석의 방러 계획은 중국이 분쟁 종식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공헌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다자 평화대화와 핵무기 사용 반대 입장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시점은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끝난 뒤 4월 또는 5월 초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이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중국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이후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지 국제정치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중국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제가 이런저런 요인에 의해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렇죠. 이 전쟁 때문에 중국도 결국은 지금 이제 시진핑 체제 안정화 이후에 결국 관건은 경제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미중 전략 경쟁 어떻게 다루느냐 이 두 가지인데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격적으로 가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이 범서방의 리더로서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 전쟁을 더 끌고 가고 싶은 게 미국의 의지냐 이러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들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미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러시아한테 무기 지원해주고 있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끝나기를 바라는 입장 맞아요? 중국은 끝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느냐? 예.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고 끝나는 걸 바라는 거죠. 끝나기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끝나기 바라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지길 바라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들이 부딪히고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갈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 자체는 미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득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어제 지시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가리켜서 건폭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이걸 두고 야당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근절해야 될 건 건폭이 아니라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걸 시행령으로 공시해라. 이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거고요. 이거는 뭐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폭이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이렇게 국정 지지율을 올릴 지렛대로만 바라보는 거 이거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가 됩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뭐 일부 그런 사례만 부각해서 청년과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심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 지금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것이기도 한데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그거는 눈 감고 뭐 노조 불법 행위만 문제 삼는 거 이것도 정말 공정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 행위를 가리켜 비판한 내용 가운데는 회계 장부를 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법치를 부정하는 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식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그 결론은 입법조사처의 결론은 지금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 결국 이것은 정부가 위법하고 월권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 주장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중이고요. 노동조합의 회계는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이 다이고 현행 법에서도 거기까지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그거 선을 넘어섰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향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거나 환수하는 초강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고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이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것들을 다 제출을 해요. 사업이 집행되는 매 시기 순간마다 그것들을 자료나 뭐 특히 요새 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출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도 정부나 발주한 지자체가 다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보고 있다.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래서 노동조합, 노동단체에 나간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건 정부나 지방자치자체가 자기 책임 다 안 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후진적인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요. 충분히 그 안타까운 현실은 아는데요. 일단 현실은
일부 노조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대부분. 예. 그것이 첫째고요. 예. 두 번째는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지금 현재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우리가 노동상권이 보장이 되는데 합법적으로 하게 될 경우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안 물어요. 예. 그중에 이제 합법적으로 쟁의를 해서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불법으로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데 불법을 했는데도 책임을 안 묻는다. 이것은 민법 질서, 헌법 질서랑 어긋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법도 법원에서 마구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직장 점거, 폭력 행위가 수반된 그런 극단적인 불법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책임을 물은 거고요.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로 건설 폭력 수사단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원예비를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면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원예비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최근 법원도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단한 원예비의 경우 YTN 취재 결과 오히려 건설사에서 먼저 요구하고 기사들에게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 현장마다 우뚝 솟은 타워 크레인은 보통 노동자 200명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타워 크레인 원래비를 불법 행위로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순간에 저희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이제 부정을 저지른 범법자로 인식이 됐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기사를 접하면서 아이들한테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비는 타워 크레인 임대사들이 주는 수당과는 별개로 건설사들이 달마다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건설사들은 이 돈이 강압에 못 이겨낸 일종의 상납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비 없이는 기사들이 태업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정부가 원래비 요구를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건설협회 차원에서 아예 고소 양식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며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선 원래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YTN 취재진이 입수한 건설사 협회 공문입니다. 지역협회에서 자체로 정한 원래비 상한선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비 지급 확약서는 물론 심지어 계약서까지 기사들에게 써주기도 합니다. YTN이 건설사와 타워 크레인 기사 사이에 녹취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건설사가 먼저 원래비를 제한하기도 하고 원래비를 줬으니 추가 근무를 해달라며 기사에게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은 원래비가 강요가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 설명합니다. 현장에서는 전문 신호수를 비롯해 7명이 추가 배치돼야 하는 작업에 2~3명만 배치되기도 하고 안전 때문에 법적으로 타워 크레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기도 합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안전과 원래비를 맞바꾸고 공기를 앞당겨 인건비를 아낀 돈은 건설사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지난주 법원에서도 원래비는 일방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방서에 쓰여 있어 견적을 낼 때부터 반영된 돈이라며 원래비 반환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나아가 원래비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조세 심판원은 원래비를 용역의 대가나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원래비를 콕 찍으면서 뒷돈 이미지가 부각되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보다는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에 가까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5년 전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법원 영장심사에 응한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당시에도 방탄국회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호 기자가 그때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년 전 있었던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소환됐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응했던 전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께서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가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뭐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긴 하죠. 하지만 2018년 5월에도 방탄국회 논란은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지체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 111명 이름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항상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늘 소집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고질병 방탄국회 소집은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일정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는 열지 못했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기약 없이 7월을 맞게 됩니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 속에 권 의원은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기댈 생각이 없으니 7월에 또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38일 만에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은 권 의원은 구속도 피하고 재판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가 통했던 셈입니다. 권성동 모델로 회자되는 당시 상황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됐던 2018년 5월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방탄국회 논란도 있었지만 늦게나마 스스로 법원에 출석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국가 경영에 맞는 일이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건 깡패 인식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여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탄마기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이지 대표이겠냐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판을 되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통해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데 보복이나 표적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변하지 않는 그 인식이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범죄 혐의 은폐와 방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친다며 이 대표 단 한 사람으로 인해 국회가 멈춰섰고 정치는 실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S코인의 시세 조종 사기 사건으로 최소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코인 발행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S코인 발행사가 코인 리딩방 측에 시세 조종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이게 지난해 말쯤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네, S코인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한 곳에 상장됐던 코인입니다.
또 유명 연예인들까지 홍보 모델로 내세우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코인 리딩방 일당이 재작년 9월부터 3달 동안 시세 조종을 통해 가격을 띄웠습니다. 가격이 고점이 형성됐을 때 팔아치워 이득을 거둔 사건인데요. 지난해 말 YTN은 관련 내용과 함께 S코인 발행사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코인 발행사가 시세 조종을 의뢰한 혐의가 드러난 겁니까? 네, 경찰이 1년 넘게 수사를 한 끝에 S코인 발행사가 연루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S코인 발행사가 코인 리딩방 측에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세 조종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세 조종 업무를 의뢰한 다음 발행사 관계자들도 직접 코인 리딩방에 참여하면서 코인 매수와 매도 시점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상 S코인 발행사도 코인 시세 조종에 직접 가담한 셈입니다. 네, 그러면 코인 리딩방은 어떤 곳이고 또 발행사 측은 어떻게 의뢰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리딩방은 코인이나 주식 등 투자 종목을 골라 사고 팔아야 하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이번 시세 조종 사기를 벌인 리딩방의 경우 예전부터 오랜 기간 운영해왔던 곳인데요.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제 투자자 모집부터 관리, 영업 등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담해 운영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리딩방 영업팀장이 S코인 발행사 관계자를 접촉해 코인 가격을 띄워주겠다며 영업을 했고 코인 발행사가 이에 응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딩방은 본격적으로 S코인 가격을 띄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텔레그램에서 운영하는 리딩방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S코인을 자체적으로 사고 팔면서 코인 가격을 띄우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S코인 가격이 고점이 형성됐을 때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팔아치우면서 코인 발행사와 함께 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그럼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 이들은 리딩방 회원들에게 대외비 문건이라고 적힌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엔 코인 가격이 오를 시점과 상승폭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리딩방 조직원들이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문건입니다. 구체적인 문건을 보여주면서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2000%의 수익률을 약속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 얼마 정도 됩니까? 네, 경찰은 피해자 147명이 105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S코인에 투자해 피해를 입고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들입니다. 리딩방 회원 가운데서 고발장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 규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딩방과 관계없이 시세 조종 세력이 띄운 가격의 코인을 샀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00억 원대를 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네, 지금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수사 상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40대 남성인 대표 등 코인 발행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0억 원 상당이 보관된 발행사 관계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동결 조치했습니다. 또 코인 리딩방 총책과 영업팀 팀장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다른 조직원 2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리딩방에서 영업 등을 담당했던 영업팀장 3명은 잠적해버린 상황이라 경찰이 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소규모 거래소가 아닌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발행사가 리딩방 조직과 공모에 저지른 시세조종 범행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 행태를 재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방향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챌린저 은행 도입이 검토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과거 위기 시에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 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소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형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성과급 지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주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5% 내립니다. 메리츠 화재는 오는 27일 책임 개시건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5% 내립니다. KB손해보험은 25일,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오는 26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2% 내리고 삼성화재는 오는 27일 2.1% 인하합니다. 대통령의 날 연휴를 마치고 나흘 만에 문을 연 미국 뉴욕 증시가 다시 살아난 금리 공포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697.10포인트 떨어진 33,129.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81.75포인트 하락한 3,997.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4.97포인트 급락한 11,492.30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감이 희미해진 게 증시에서 힘을 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0.25%포인트 인상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당분간 가파른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데다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 목에 알 수 없는 긁힌 상처가 생겼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봤더니 교사가 아이 마스크를 잡아 흔들고 책상을 닦던 휴지로 아이의 얼굴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린이집 점심시간. 교사가 남자아이를 식탁으로 끌어당겨 밥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고개가 뒤로 휙 젖혀질 정도입니다. 조금 뒤 교사는 아이가 쓴 마스크를 잡아당기더니 머리를 흔들고 책상을 닦던 휴지로 아이 얼굴을 거칠게 닦기도 합니다. 마스크가 벗겨진 아이는 목 아래쪽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상 속 어린이는 올해 4살인 A군. A군의 아버지는 그날 저녁 아들의 목에서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의하자 집에서 다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돌아왔고 부모는 곧장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CCTV 화면을 찾아봤습니다. 아이한테 자고 있던 일어나 있던 이제 출근하기 전에 뽀뽀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큰 상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우리 어린이집 가서 CCTV를 한번 확인해보자. 어린이집은 A군 부모에게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점심을 먹이려고 그런 것 같다며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또래보다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늦은 A군은 상처가 생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A군이 어린이집 가기를 최근 한 달 가까이 거부해왔다며 이전부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분명히 막 도망가고 바지를 막 입히려고 하는데도 자꾸 막 벗고 울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아이도 나름대로 표현을 해줬던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빨리 못 알아차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교사를 불러 그날 행동을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적인 여론도 큰데 이런 정부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살 예방 대책 나왔다. 번개탄 생산 금지. 인터넷과 SNS에 빠르게 퍼진 글입니다. 당장 마포대교부터 폐쇄하라는 야당 반응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연탄은 뭘로 붙이냐는 얘기예요.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건 자살이 아닌가요? 그거 다 막아야죠. 고층 건물 없애야 되고 칼 만드는 업체들 다 없애야 되고 로프 없애야 되고. 발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였습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할 자살 예방 계획을 세우겠다며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위해 물건 관리를 강화한다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번개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번개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는 건 아니고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만 막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자살률 감소 목적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겠다고 밝힌 건 대체로 사실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산화형 착화제를 쓴 번개탄은 국내 전체 수시장에서 2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19년 10월 생산 금지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착화제의 유해성 논란 때문인데 대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사정을 이유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계획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2018년 발표된 정부 대책에선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방지 문구만 넣기로 하고 생산 금지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을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특수하게 자살용으로 사용했지만 일상 실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고기를 굽는다거나 또 다른 치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재작년 1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번개탄 사망자는 1,700여 명입니다.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2012년 그라목송 같은 고독성 농약 판매를 중단한 뒤 농약 중독 자살은 2,100여 명에서 재작년 7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특정한 방법을 제한하면 다른 수단을 선택할 거라는 반론도 적지 않고 번개탄 생산 금지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됩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합니다.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서 재개발이나 신축을 유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국어 과목과 수학 과목 동시 만점자 명단이 공개되는 등 기존 유출 자료를 재가공한 자료가 텔레그램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이번에 유포된 자료에는 지난해 전국 연합학력평가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 50여 명의 이름과 성별, 소속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성적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불법 유포하는 건 물론 기존 자료를 공유, 전달, 재가공하거나 내려받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액상형 방향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됐지만 성분명이 표기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방향제 20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6개 제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기준치 이상 사용했지만 성분명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모두 유해물질 함량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평균 에탄올 함량이 손소독제와 유사한 수준이라 현기증이나 두통을 피하기 위해선 제품 사용 시 수시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진 이후 2주 만에 추가 지진으로 사망자는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힘겹게 버티던 주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은 가뜩이나 힘겹게 생활하던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덜 부서진 집에서 살던 주민들은 또 다른 강진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وامبارح لما صار الزلزال كنا قاعدين بالبيوت وطامت تطبطب علينا الحيطان وطلعنا من البيوت وهي بيتنا هون كله على الارض.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힘겨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너진 집에서 가구와 쓸만한 물건을 꺼내는 주민들. 당장 거리에서 지내기 위해 매트리스 등을 챙깁니다. Sonuçta hepimiz yaşıyoruz. Bu saatten sonra onları geri getiremeyiz ama hepimiz yaşadığımız için elimizde ne olan varsa çıkartmaya çalışıyoruz. Mecburuz yani çünkü başka çaremiz yok.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20일 발생한 강진 이후 누적 사망자 수가 1,100명 넘게 늘어 42,3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온 공식 집계를 합한 전체 사망자 수는 48,100명이 넘습니다. 유엔은 현장을 방문해 무엇이 급한지 점검했습니다. We came to see what the needs were. There's huge needs in shelter, in health, the need for fresh water, for sanitation, and of course removal of debris. 각종 지원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진 피해가 워낙 커 현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공포 속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주민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번 추가 지진은 주민들을 더 비극으로 또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세간살이를 옮기다가 숨진 사람도 나오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가재 도구를 옮기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침대와 소파 등 세간살이를 옮기느라 바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빼놓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여동생과 친척을 잃은 야시르 씨는 그들을 땅에 묻고 가재도구라도 챙기기 위해 다시 무너진 집을 찾았습니다. 추가 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지만 노숙을 지내는 극심한 고통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현장에 왔습니다. Hani uyuduklarını anladıktan sonra artık sonuçta hepimiz yaşıyoruz. Bu saatten sonra onları geri getiremeyiz ama hepimiz yaşadığımız için elimizde ne olan varsa çıkartmaya çalışıyoruz. Mecburuz yani çünkü başka çaremiz yok. 야시르 씨는 다행히 추가 지진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무너진 건물에 세간살이를 챙기러 갔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들이 집안에서 다양한 물건을 챙기다 매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진 현장을 찾는 것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한 현지 사정 때문입니다. 이재민 규모만 200만 명이 넘는 데다 텐트에서 86만 명, 컨테이너에서 2만 명 넘게 생활하다 보니 극심한 겨울 추위와 생필품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aşka bir şey mi olacak deyin çok korkuyoruz. Ben bir hafta boyunca hiç uyumadım. Yani ayaklarımı hissetmiyorum bazen. 추가 지진 지역의 구조 작업은 붕괴 위험으로 수색이 힘들고 시신을 찾기도 어려워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추가 지진으로 인한 잔해가 2억 1천만 톤가량 더 늘어나며 주변 이재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올해 봄이나 여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일본 정부가 오는 4월 주요 7개국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 성명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4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하는 G7 기후에너지 환경장관 회의에서 투명성 있는 과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넣는 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부지를 지하 공간을 포함해 입체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 15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용산역과 용산공원 사이 공원 부지 일대에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이른 곳은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춥니다.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조력자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이은혜와 조현수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와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밖에 나와 있으니 확실히 추위가 풀린 게 느껴집니다. 바람의 방향이 온화한 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6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1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한데요. 다만 밤부터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동, 경북 남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동해안에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사이 내리는 눈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산간이나 이면 도로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높으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